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10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지하에 새로 설치된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있죠. 이른바 지하벙커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을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 5년의 임기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하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이 참석을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서욱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원인철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이 사람들은 합참지휘통제실에서 화상으로 참석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확고한 군사준비 태세를 유지해달라 이렇게 당부했다. 뭐 이런 정도는요, 이게 뭐 문재인 대통령이든 박근혜 대통령이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늘 있는 아주 요식적인 행사입니다. 국군 통수권 인수,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나서 취임한 바로 그 0시부터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죠. 뭐 그냥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뭐 이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고, 오전 11시에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에서 이제 대통령 취임식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시각부터 국군 통수권은 물론이고 행정부를 지휘하게 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5년의 시간 동안은 윤석열의 시대, 윤석열이 어찌 보면 국민을 모시는 시대. 그런데 역대 대통령의 사례에서 봤듯이 대통령이 말로는 국민을 모신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국민 위에 군림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윤석열 대통령 시대의 5년, 바로 그런 어떤 권부의 상징이었던 청와대를 허물고 용산에 집무실을 새로 마련해서 용산 시대를 여는 그런 새로운 모습을 보였는데, 그리고 오늘부터 청와대는 개방됩니다. 벌써 그 잠시 뒤 7시부터 이제 북악산 개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임식이 끝나고 나서 11시 45분부터는 청와대가 개방돼서 오늘 하루 뭐 수만 명의 시민들이 청와대를 구경하게 되고 녹지원, 상춘제 거기를 산책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죠. 그런 기대가 대단히 크죠. 그러나 그런 이면에 보면 또한 풀어야 할 과제들도 대단히 많고, 그런 점 때문에 오늘 아침부터 벌써 뭐 신문, 방송 뭐 이런 데 사설론, 평 뭐 정말 본물처럼 쏟아집니다. 그런 것들이 다 뭐 국민 통합이 어떻고 뭐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삼아라 뭐 등등등등, 이거 다 5년 전, 10년 전, 15년 전에 들었던 레코드판 다시 트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그냥 특징적인 장면을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행정부 이 지휘는요, 그냥 웬만큼 이제 장관 책임제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큼 그냥 맡겨두면, 특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제 15개 부처 차관을 임명했는데 대부분이 다 관료 출신들입니다. 장관도 관료 출신들이 많고, 청와대 비서실, 대통령 비서실이죠, 앞으로는. 거기도 관료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거 약진을 한 상황인데 과거에 비해서 정치인 출신들이 적다. 이건 장점일 수도 있지만 매우 큰 약점일 수도 있다. 무슨 얘기냐? 아마 효율, 능률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관료 출신들이 웬만한 정치인들보다 나을 것입니다. 그 방면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러나 정치는 꼭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정치는요, 일종의 뭐 흔히 얘기하는 뭐 대통령과의 국정 철학,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없이 그야말로 어떤 업무에 대한 전문성만 가지고 일하면 그거는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일하는지 또는 누구의 철학을 구현하는 것인지 모를 정도다. 그러려면 뭐하러 정권 교체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을 윤석열 대통령이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거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건 뭐냐? 정치를 아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대목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걸 간과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앞에 가서는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니까 그냥 뭐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삼으세요, 국민 통합에 앞장서세요,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거는 그냥 우이독경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고 본인은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가 뭐 조국 사태 등에서 그렇게 한쪽 진영의 편을 들었으면서 자기는 편든다고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왜? 본인이 진영에 갇혀 있으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5년 과제도 바로 이 진영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근데 그게 저희 정치부 기자들 해본 경험으로 보면 굉장히 어렵더라. 정치를 꽤 오랫동안 해왔던 예를 들어서 YS나 DJ 그런 사람도 결국은 진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거는 그만큼 그 과제가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야당과의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야당은 170석이 넘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168석, 민주당은 168석이지만 위장 탈당이 있고 뭐 또 뭐 꼼수 탈당이 있고 뭐 이런저런 무소속 뭐 그렇게 되면 170석이 넘습니다. 국회의석 300석인데 안정적 과반수, 그러니까 상임위원장들을 다 민주당이 가져가고서도 남습니다. 뭐 그 원인이야 2년 전에 뭐 여러 가지 제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은 그 첫 번째 원인은 뭐 코로나 지원금이라고 하는 돈 풀었던 측면. 그거라고 저는 보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현실이다. 지금 현재 이 민심이 그렇지 않다고 쳐도 그리고 정권 교체가 됐다고 쳐도 입법 권력은 민주당이 가지고 있다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과제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물론 그것이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좀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차차 말씀을 드리고. 자, 야당과의 문제라고 한다면 언론에 등장하는 가장 많은 단어가 협치입니다. 협치. 협력해서 정치를 해나간다 이런 뜻인데 잘 아시다시피 협치는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 초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협치됐습니까? 일방통행이 있었죠. 심지어는 저희같이 기자를 했던 사람이 듣도 보도 못했던 상임위원장 독식이라는 것도 오랫동안 갔습니다. 저는 못할 줄 알았습니다. 왜? 그걸로 인해서 국민적 역풍이 불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 저희의 경험으로 보면 그렇다 그러는데 국민적 역풍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뭐 방송이나 이런 데 나가서 협치 안 될 거다 얘기했습니다. 왜? 정치인들이 말하는 협치는 나를 따르라가 협치다.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던 협치는 민주당의 의도대로 국민의힘, 그 당시엔 뭐 자유한국당 뭐 이런 데였죠. 그런 데가 따라와 주는 게 협치다. 그거는 어찌 보면 굴종이죠. 국민의힘이나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당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그게 협치입니까? 지금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를 얘기하지만 결국 국민의힘이 하고자 하는 바 이걸 민주당이 좀 도와주라. 그런 협치는 없다. 없습니다. 그런 협치는. 민주당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눈꼽만큼도 안 하고 있습니다. 당장 뭐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을 합의를 했다가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다가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했는데 그걸 나중에 재논의하자고 하니까 합의를 깼다. 뭐 깬 거 사실이죠. 그거는 바로 권성동 원내대표의 판단 잘못이다.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를 내려놓고 뭐 협상은 그냥 뭐 마무리하고 나서 하여튼 내려놓고 다음 원내대표가 그 자리를 맡아야 되는데 여전히 버티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다시 또 윤호중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이 원내대표 시절에 자 국회 교착 상태에 빠지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법사위원장을 맡고 후반기는 국민의힘에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 그거 지금 깨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합의문에 있는 것조차 깨자고 하는 사람들하고 무슨 협력을 하고 무슨 협치를 합니까? 협치의 개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치라고 온갖 원로라는 사람들이 주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협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협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 협상은 주고받을 때에 협상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 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민주당은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직도 그 대선에서 0.73%로 졌기 때문에 우리가 국정 전반에 적어도 예를 들어서 49% 정도는 우리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협력은 안 될 것이다. 협상은 가능할 것이다. 이걸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절반의 권한을 민주당한테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 우선 당장 물론 총리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총리를 할 만한 정도의 여러 가지의 역량이나 의혹이 없느냐, 이거는 별개로 하고, 왜 그걸 별개로 하느냐? 저도 김앤장에서 받은 그 20억 부분에 관해서 납득이 안 됩니다. 저희도 일이라는 걸 해봤지만 김앤장이 20억을 그냥 주겠습니까? 기업이 돈을 줄 때는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20억이 아니고 아마 200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려주었기 때문에 20억 정도 주겠죠. 그게 오너 심리입니다. 그러면 뭔가를 100억 내지 200억 이상의 도움을 김앤장의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줬을 텐데 무슨 홍콩에 가서 무슨 회의 한번 도와줬다고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그걸 규명을 못했죠, 지금 민주당이. 그게 뭐라는 걸. 그랬으면 언제까지 붙잡고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관해서 크게 타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시켜주면 우리 이거 해줄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후보자고 총리는 총리다. 두 개를 엮어서 무슨 세트로 하나 묶어 팔고 하나 끼워 팔고 이런 식은 곤란하다. 하자가 있는 사람은 낙마를 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거기다가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기업할 이유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당장 총리 없는 반쪽 출발을 하고요. 장관들 대부분 청문보고서 채택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문재인 정부 장관들에 비해서 대단한 의혹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그중에 물론 문제가 있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빨리 정리 안 해주는 것, 그건 윤석열 대통령의 몫이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협치라는 거창한 얘기 말고 협상을 할 수는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제 15개 부처 차관을 임명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차하면 이제 아마 차관이 장관 대행하는 체제로 갈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언론에서 직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직진도 필요하죠. 자, 그럼 우리 이런 거 생각해 보죠. 노태우 정부 시절에 하다 그때가 첫 여소야대 국면이었는데 하다 안 돼서 나중에 3당 통합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때 상황을 쭉 한번 취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2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도저히. 물론 다른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도저히 협치 또는 협상을 통한 전국 운영 잘 안 되더라. 통합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것도 있고요. 제가 그때 민자당이죠. 민자당을 이제 통합 후에 민자당을 출입했는데 그때도 보면 통합에서 200석이 넘는 의석을 확보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소수 야당이 워낙 강력하게 나오니까 당시 원내총무, 지금 원내대표죠. 협상하고 오면 거의 녹초가 됩니다. 이런 일들이 윤석열 정부는 훨씬 더 심하죠. 오히려 야당이 170석이 넘는데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국민통합이라는 과제가 있다. 이렇게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역대 대통령들 물론이고 모든 원로들이 다 똑같이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국민통합을 해낸 정부가 있습니까? 제가 단언컨대 없습니다. DJ 국민통합한다고 동진정책 결국은 호남에서 영남을 집어삼킨다는 뜻 아닙니까? 동진이. 네이밍부터가 잘못됐다. 노력이 일부 있었죠?
영남 출신인 김중권 전 국회의원, 이 사람을 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등 일부 노력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것도 결국은 실패했다. 그 뿌리를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영남 출신의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내서 물론 정권 재창출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통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것이고요. 뭐 갈라진 민심 치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거 자칫하면요 윤석열 대통령 핵심 지지층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같은 거 보시면 윤석열 그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 과제로 적폐청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은 국민 통합과는 거꾸로 가는 일입니다.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마무리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바로 이런 여러 가지의 백가쟁명식 요구, 이걸 어떻게 담아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핵심 지지층의 요구만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고 반대 진영의 요구를 무조건 그냥 얼버무려서 뭉뚱그려서 갈 수도 없다. 그러면 어디냐? 예를 들어서 직진만 할 수도 없고 우회만 할 수도 없다. 그럼 넌 뭐 하자는 얘기냐? 이렇게 아마 질문을 하실 텐데, 그래서 여기서 이른바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래도 정무적 판단에 약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평생 법률을 다뤄온 사람입니다. 범죄를 다뤄온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무적 판단을 보조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대통령 주변에서 정무적 판단을 보조하는 사람은 대통령에 대해서 대개 긍정적인 부분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중립적 위치의 국민 눈높이를 맞추려면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그건 누구냐? 국민 눈높이에 가장 근접하는 사람들과 자주 소통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꾸 물어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장제원 의원이 와서 뭐라고 얘기해서 태평성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뭐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영 아닙니다. 그랬을 때 장제원 의원 말이 맞는가? 정무수석 말이 맞는가? 아니면 일부 언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겨레 신문에서는 뭐 맨날 뭐라고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게 맞는가? 모범 정답이 어디쯤에 있는가 하는 걸 본인이 정무수석이 해주면 가장 좋은데 정무수석 그렇게 안 해주거든요. 대통령한테 듣기 좋은 얘기 위주로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와 행동,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어찌 보면 앞날을 잡아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퇴임했죠? 자, 마지막에 세과시했습니다. 뭐 거의 한 10,000명쯤 돼 보이더군요. 그런 사람들이 청와대 분수대합 광장에서 문재인을 연호하고 농담같이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출마할까요? 이게 얼마나 바로 다음날 취임하는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도발적 언사입니까? 아무리 농담이라지만. 그럼 그런 장면을 왜 연출했을까요? 나 함부로 다루면 안 돼. 이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을 어떻게 다루면 될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과제입니다. 과제. 그러기 위해서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마지막 날까지 진영에 갇혔습니다. 어제 그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 다 자기 진영 사람들이죠. 자기 진영의 핵심 멤버들입니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법률적 처벌, 뭐 당장 뭐 울산 선거 공작 사건이나 아니면 뭐 탈원전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하면 바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시위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할 겁니다.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고, 그렇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방역도 정치 논리로 했고 모든 것이 다 정치라는 잣대로 국정을 관리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반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를 멀리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명박과 문재인 그 중간 어느 지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정치적 스탠스, 이걸 찾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훨씬 더 정무적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데, 뭐 그게 정무장관을 두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처럼 뭐 예를 들어서 각계 무슨 원로나 아니면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현장 기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자주 막걸리 잔을 기울이면서 얘기를 듣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적어도 자기 진영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자 이대로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 앞날이 결코 밝지가 않을 것이다. 그건 뭐 어느 대통령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들이 이걸 대부분 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난제인 거는 틀림없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5년을 위해서 임기 초반에 이런 것을 해내고 그 다음에 이 공무 출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개혁적 마인드가 부족할 텐데 그 개혁적 마인드를 바로 이런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국민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돌파해 나가는 그것이 곧 입법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대응 방안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뭐 이런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고맙습니다.